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138회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설 강의 전에 제가 해체 공사를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해체 공사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한 내용들 같이 한번 먼저 언급하고 그리고 이제 그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체 공사를 많이 강조했죠. 해체. 자, 일단 기출문제가 지금 4회 연속 그 해체 공사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25년이죠. 25년에 137회는 출제가 되지 않았고요. 136회. 출제 문제가 사고 유형과 방지 대책. 과 방지 대책에 대해서 물어봤었고요. 그다음에 135회는요. 사전 조사 및 공해 방지에 대해서 출제됐었고요. 및 공해 방지에 대해서 출제됐었고요. 이게 이제 25년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24년으로 넘어가 봐서요. 자, 134회도 출제가 됐습니다. 134회는 신고 허가 대상 및 절차. 신고 허가 대상 및 절차에 대해서 출제가 됐고요. 134회는 3회는 기획 수립, 해체 공사 기획 수립에 대해서 출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해체 그 문제를 최종 실전 모의고사에서는 136회 이제 최종에서 같이 풀어봤고요. 그리고 이 계획 수립 문제는 이건 10to 10에서 같이 풀어봤습니다. 네. 그 밑에서는 이제 128회 때 이건 용어죠. 용어 문제로 해체 기획서가 시험에 나왔었고요. 그리고 좀 기간이 지났지만 125회 아시다시피 21년 6월 9일 광주 학동 사고 이후로 바로 125회 때 문제가 출제됐었습니다. 자, 134회 때는 이 절차뿐만 아니라 성면도 같이 출제가 됐었죠. 네. 자, 이만큼 그 해체 공사에서 이렇게 기출제가 됐는데도 왜 제가 해체 공사를 더욱더 강조를 했느냐? 다 아시다시피 울산 화력발전소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죠. 보일러 타워 해체 공사 중 붕괴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사망 7명과 그리고 부상 2명이라는 이런 피해가 발생됐습니다. 네. 광주 학동 이후로 또 다른 이런 그 사고가 또 이런 크나큰 그 인재가 또 발생이 됐는데요. 네. 규모가 상당합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규모가 25m죠. 네. 엄청납니다. 25m에 15.5m에 무려 높이가 63m가 되는
보통 아파트 20층 이상 높이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규모를 우리가 해체를 하는데, 자, 아직까지 그 원인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결과 보고서가 아직까지 이제 그 발표가 되진 않았습니다. 보통 이게 이제 기간이요 25년이죠. 25년 11월 6일 날 발표된 사고가 났는데요. 보통 이제 2달 뒤에 사고 조사가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아직 사고 조사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발표 사고 이후에 이 원인은 결국은 뭐냐? 이 그 보일러타운은 공작물에 속한다. 공작물. 예, 공작물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물 관리법과 그리고 시설물 안전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체 계획서를 심의를 하는 이런 구조를 올려서 해체 계획서를 작성했지만 심의를 하는 이런 절차가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이런 절차가 필요 없고 그리고 결국은 상주하는 감리도 없었다라는 이런 그 원인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자, 이거는 이제 발파 공사입니다. 발파. 자, 발파 공사를 하려면은 우리가 사전 취약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사전 취약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왜 사전 취약화 작업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전도 방향으로 발파해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임의의 방향으로 우리가 전도를 시키기 위해서는 사전 취약화 작업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런 사전 취약화 작업을 우리가 시방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네. 당연히 사전 취약화 작업의 시방서는 상층부에서 하층부로 하는 거로 우리가 그 시방이 돼 있는데요. 결국은 저층부를 시도하고 그리고 중간층 약 25m 구간의 중간층을 영상으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층을 취약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방서대로 하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그 대형 사고가 발생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울산 그 보일러 타워 이런 해체 공사 이런 붕괴로 인해서 해체가 137에 한 번 패스했지만 분명히 해체 공사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가장 클 것이다라고 이제 저는 강조를 장판지 시간서부터 이제 강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강조한 내용들 우리 신고 대상, 허가 대상 같은 경우는 다 암기가 되셨을 것이고요. 네, 우리 수업 받으시는 이런 그 소장님들께서는 그리고 이제 신고 허가 대상뿐만 아니라 이런 절차까지도 다 기존에 그리고 감리원 기준까지도 다 기존 공부를 다 우리가 기술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조금 더 강조해서 더 나가고 싶은 거는 우리가 조금 더 그 시험에서 제가 강조한 거는 제가 필수 확인점을 제가 강조를 했었죠. 해체가 나오면은 필수 확인점을 꼭 작성해 놔라. 그래서 제가 10-10에서도 문제를 같이 또 풀어봤습니다. 네, 건축물 관리법 시행령에 있는 내용이고요. 필수 확인점이 뭐죠? 네, 필수 확인점은 공사 감독자가 다음 공사를 하기 전에 우리가 공사를 중지해서 확인해야 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물 관리법에 그 4개소로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그 4개소는 마감재, 해체 공정, 착수전, 지붕, 해체 공정, 착수전, 중간층, 해체 공정, 착수전, 지하층, 해체 공정, 착수전.
네, 실제로 해체 계획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 필수 확인점이 이 4개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 필수 확인점을 체크해 둡니다. 네, 그래서 그 필수 확인점을 해체 계획서의 상에서는 지금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지금 제가 이제 우리 시공기술사 협회가 해체공사 감리제 교육을 실시하거든요. 제가 이제 OT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필수 확인점이 그 해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해체공사에서는 필수 확인점을 강조를 했고, 또 용어로도 시험을 봤었고요. 자, 거기서 더불어 하나를 또 한번 써보라고 그랬죠. 뭐였었죠? 국토안전관리원 네, 확인 대상을 제가 써보라고 했습니다. 네, 3가지였죠. 네, 국토안전관리원 확인 대상은 건축법상 네, 특수구조물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10톤 이상 장비, 10톤 이상 장비를 구조물에 탑재할 경우, 탑재해서 해체하는 경우도 국토안전관리원 확인 대상이 있고요. 그리고 폭파 해체하는 건축물, 폭파 해체하는 다 건축물이죠. 건축물, 폭파 해체하는 건축물도 국토안전관리원 확인 대상이다 하고 요 내용까지도 언급해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해체공사 와서 많은 분들이 다 작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필수 확인점뿐만 아니라 국토안전관리원 확인 대상은 면접에서도 물어본 질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면접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면접에서 나오는 질문, 인력풀이 다 똑같으니까요. 면접에서 나오는 질문들을 가지고 제가 또 나름대로 또 준비를 또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저한테 이제 수업을 들으신 소장님은 이 필수 확인점에서 국토안전관리원 이런 확인 대상까지 조금 더 폭 넓게 작성하셨으리라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보일러 타워가 지금 이제 위험성 평가가 이번 시험에 나왔잖아요. 그 위험성 평가에 가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거죠, 이 보일러 타워에서. 그래서 위험성으로 우리가 분석해서 위험성이 제거하는 작업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설계 이런 계획 단계에서 제거하고, 그리고 공학적 대책을 수립하고, 그리고 관리적 대책을 수립하고, 뭐 보호구는 이제 마지막 보호구는 최종 마지막 단계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런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거는 결국 뭐야? 공학적 대책을 수립하면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분명히 관리적 대책으로만 우리가 세우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체공사 많은 준비를 같이 했었고, 한번 강조하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그러면 138의 용어서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제 현황 같이 보시면은요. 자, 이번 회차의 1교시 문제는 우리가 이제 10개를 선택하는데 마지막 10개 선택에서 확실하게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을까 하는 저는 의문이 좀 나왔던 이런 1교시였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공부량이 이런 적은 우리 이제 소장님들께서는 조금 이런 문제수를 채우기가 쉽지 않았을 거다라고 제가 이제 많은 분들하고 같이 통화를 했었습니다. 자, 그 문제를 보시면은요. 근데 10개 채울 수 없는 문제는 아닙니다. 10개를 채울 수 있는데 확신을 가지고 쓸 수 있는 문제들이 10개가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자, 1번 건설 현장 방음 시설입니다. 자, 우리 출제 현황을 먼저 볼까요? 출제 현황 보시면은 이런 추락 방호망과 탈현장, 그리고 텔레스컴핑 유의사항과 무량판 한중 저탄
그리고 DPG 공법은 이제 예상 문제에 있던 문제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400분 실전 모의고사에서는 우리가 OSC 탈현장 공법을 같이 문제풀이 했었습니다. 예, 용어 문제로. 예, 그리고 뭐 한중 콘크리트는 당연한 거겠고요. 뭐 한중이니까.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 문제는 우리가 과제물로 우리가 과제물을 이제 숙제죠, 숙제. 그거를 이제 중요 문제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10-10 특강에서는 당연히 뭐 한중이야, 뭐 당연한 거겠죠. 네.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요. 자, 문제 1번. 네, 건설 현장 방음 시설입니다. 네. 자, 방음 시설의 정의를 보시면은, 자, 공사장에서 당연히 건설 현장의 방음 시설이니까 건설 현장 쪽으로 당연히 작성을 하셨겠죠. 예,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차단하거나 흡수하기 위해 설치하는 임시 또는 고정된 시설. 우리가 또 건설 현장이니까 좀 임시 쪽으로 가겠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종류별 특징을 이제 많이 이렇게 작성해 놨는데요. 자, 1번에 우리가 가장 많이 하죠. 가설 방음벽, RPP. 네. 현장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4번에 보시면 이런 이동식 방음벽. 그리고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현장에 또 5번에 보시면 그 에어 방음벽. 그렇죠? 네. 그래서 요 정도 작성하고 그다음에 뭐 시공시 주의사항이나 적용시 주의사항 어떠한 특징을 작성해 주시면 답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문제 2번입니다. 네, 철골 구조의 추락 방호망 설치 기준 및 관리. 네. 그래서 이 분석표를 보시면은 이 10-10 문제풀이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129회 이제 서술로 나온 기출 문제인데요. 네. 그래서 서술 문제. 추락 및 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 안전 시설 125회 10점짜리 문제랑 또 유사 문제겠고요. 네. 그리고 서술 문제는 129회 문제입니다. 그래서 추락 방호망 설치 기준 및 관리인데 아시다시피 어떠한 이런 가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치가 좀 들어가 있어야지 조금 답안이 빛나는 좀 그 공부의 양에 좀 비례한 이런 그 문제거든요. 이 가설이요. 그리고 가설 문제가 제가 129회 이제 서술 문제로 제가 이제 자주 풀리는 문제거든요. 예. 제가 자주 풀리는 문제가 이런 직접 가설 안전에 대한 문제와 제가 가설 통로에 대한 문제를 계속 제가 주기적으로 풀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 가설 문제가 3회 연속 출제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가설 문제가 또 이런 추락 방호망만 떨어져 나와서 또 연속 출제가 되었다라는 거죠. 네, 당연히 정의 보시면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2번의 개념도는 추락 방호망에 어떤 개념을 그림을 그려도 무방합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설치 기준과 관리인데요. 설치 기준에 보시면 안전에 보시면 10m 높이에서 80kg의 중량물을 낙하시켜서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라고 제가 10-10에서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 설치 기준에 보시면은 이제 10m 이하죠, 수직거리. 그래서 이제 처짐은 짧은 변의 12% 네, 이상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겹친 폭은 이제 750이죠. 추락 방망은요. 네. 정도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추락 방호망 관리 방안 뭐 3개월 뭐 이내 점검한다. 뭐 수시로 뭐 방망 송산된 곳은 교체한다라는 건 뭐 낙하물 방증망과 똑같습니다. 네. 이건 충분히 유추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3번. 네, 제가 10-10에서는 뭘로 풀었습니까?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가 풀었고요. 결국 여기서 나온 업사이드 컨스트럭션은 탈현장 공법은 뭐죠? 네, PC와 모듈러의 개념이겠죠. 네, 이 문제는 126회에 출제된 문제인데 제가 최종 실전 모의고사에서 지금 공부를 하다 보니까 OSC에 대한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그 매스컴에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출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최종 모의고사 보신 그 소장님들한테 많은 그 도움이 됐다고 보겠고요. 결국 그 업사이드 컨스트럭션 탈 현장이라는 개념은 뭐야? 현장의 이외의 장소에서 생산 후 현장에 운반하여 설치, 시공하는 건설 방식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개념을 알면은 이런 개념도 어떠한 효과 활성화 방안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최종 실전 모의고사 또 말씀드렸었죠. 모듈러의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이런 특별법이 제정되는데 그걸 과연 써줬으면 좋겠다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문제 4번. 철골공사 공작도에 포함시켜야 할 안전시설. 이거는 129의 서술 문제죠. 네. 안전시설 이렇게 보시면은 뭐 승강용 트랩 있죠. 2번에 안전 난간대 있고 이거는 앞선 문제 추락방망 이제 4번의 추락방망과 같이 연계된 문제로 보시면 되겠고요. 또 달대 비계까지 또 우리가 작성할 수 있겠죠. 한 페이지 작성하는데 그럼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용어 수업 설명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이겠고요. 자, 문제 5번. 네, 전자적 대금 지급 시스템. 네, 분명히 비슷하게 쓸 수 있지만 정확도에선 분명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 정의 보시면은 두 번째 줄이죠. 발주자가 직접 지급 관리하여 중간에 유용을 막는 시스템이다. 네, 이 개념을 알면 이런 개념도 및 이런 효과 그리고 뭐 대금 지급 시스템의 종류 뭐 하도급 지킴이 같은 경우 쓰실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뭐 어떠한 향후 관리 방안 쪽으로 우리가 대제목을 잡아가서 한 페이지 작성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과연 이제 정확성에서 어느 정도까지 가깝게 가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네. 문제 6번. 네. 건설 기술인 역량지수. 이거 보시면은 우리 그 용어 교재에 있습니다. 용어 교재 어디 있냐면은요. 품질 관리자 제가 자주 문제 푼 그 문제 있지 않습니까? 현장 실험실 규모 및 품질 관리자 배치 기준. 그 하단에 역량지수가 있거든요. 역량지수의 개념은 이런 점수를 합산해서 건설 기술인의 이런 등급을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네. 요게 지금 기술인, 건설 기술인 역량지수 전혀 뭐 요거는 예상치 못한 이런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한 페이지 채우기가 가장 부담스러운 문제는 이 역량지수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답안. 자, 문제 7번입니다. 텔레스코핑 작업 시 유의사항. 네, 133회 출제된 문제 똑같이 나왔습니다. 네. 작업 시 유의사항 뭐 10m/s 뭐 균형 유지 뭐 건상 작업 중 일체 작동을 금지하고 완료할 때까지 이런 선행 및 주행 금지 내용 그림 그려가면서 쓸 수 있겠고요. 지금 타워크레인은 제가 강조했습니다. 그 10-10이나 에서 풀어보진 않았지만 제가 25년에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24년에 3회 연속 출제됐기 때문에 분명히 타워크레인 물론 135회 때 양중이 나왔지만 분명히 타워크레인 문제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133회 출제 문제가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타워크레인 문제 나오면 운행 중에는 항상 텔레스코핑을 넣으라고 하거든요. 운영 중에. 텔레스코핑 작업 시 유의사항이 이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꼭 작성해서 넣으라고 했었거든요. 자, 문제 8번. 네. 규산질개 분말형 도포 방수입니다. 네. 정의해 보시면 우리 교재에는 사실은 침투성 방수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용어 수업 시간에 우리 윤 교수님이 하는 용어 수업 시간에 그 유인물로 나간 자료에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침투성 방수인데 요게 이제 그 KCS 기준에도 규산 질개 분말형 도포 방수로 이렇게 명시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현장에서 흔히 하는 뭐 당연히 용어에선 분말형 도포를 한다고 유추할 수 있겠고요. 현장에서 하는 침투성 방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개념도 특징 당연히 시공순서나 시공시 유의사항으로 끌어갈 수 있겠고 이 침투성 방수는 이런 바탕 처리 모든 뭐 마감공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바탕 처리가 중요하니 규산질개도 바탕 처리가 중요하다라고 이제 돼 있고요. 자, 문제 9번입니다. 자, 철근의 응력 변형률입니다. 네.
우리 장판지에도 있죠. 네.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를 이제 그래프로 이제 나타낸 것이고, 이 그래프는 글쎄요. 뭐 장판지에도 있고, 제가 이제 장판지 시간에 이거를 이제 크리프 시간에 제가 해드릴 때 있고 못 해드릴 때 있거든요. 네. 크리프 시간에. 네. 그래서 응력 변형로 곡선. 그래서 비례한계, 탄성한계, 상위 항복, 하위 항복, 항복 종료, 최대 강도점에서 파단점까지 가는 이 그래프를 그리고 설명해주고 조금 더 비어 있으면 당연히 우리 그래프에서 제가 말씀드린 콘크리트의 탄성 계수를 공식까지 적어주면은 우리가 한 페이지가 다 채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문제 10번입니다. 자, 무량판 구조의 시공 관리 방안. 네. 지금 좀 다른 의미가 있죠. 23년 4월 29일 날 우리가 검단 사고, 이 무량판, 무량판 외에도 다른 원인이 있지만 무량판 구조가 또 원인이 될 수 있었죠. 네. 그래서 무량판의 용어는 이제 86회로 이제 오래됐지만 이 사고 이후로 131회 때 25점짜리로 서술 문제로 나왔죠. 그래서 무량판 시공 관리 131회 서술 문제 나온 현장에서 당연히 펀칭 시어 크랙의 발생으로 인한 전단 연결 철근에 대한 이런 설계와 시공적인 이런 관리 그리고 감리적인 이런 제도적인 대책 그래서 문제 풀어나가면 되겠습니다. 네. 자, 문제 11번입니다.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한중 콘크리트. 근데 생산시 관리 방안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생산시 관리 방안 나왔어도 우리 한중 콘크리트는 당연히 풀 수밖에 없는 문제고, 최종 실전 모의고사 같이 풀었고요. 네, 한중 콘크리트 4도씨 이하 또는 추가됐다고 그랬죠. 24시간 동안 최저 기온 0도씨 이하 또는 초기 동해 위험이 있는 경우가 22년 9월 1일 날 우리가 광주 화정동 사고 이후로 22년 9월 1일 날 단위 수량이 추가되면서 KCS 기준에 추가됐다고 했고요. 자, 그럼 생산시 관리 방안이 이런 재료나 이런 배합적인 대책 충분히 적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표로 이렇게 우리 교재에 있는 거를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예상 문제 할 때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자, 서중 콘크리트도 25년 12월 달에 이제 개정됐으니 25도씨 초과와 24시간 이내 일 최고 기온이 30도씨 추가가 개정됐거든요. 그걸 같이 써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한중 콘크리트가 당연히 나오니까 말씀드린 한파 안전 5대 기본 수칙 알고 계시죠? 네. 따뜻한 옷 그리고 쉼터에 가서 따뜻한 물을 마시고 그리고 한파 특보가 발생되면 한파 주의보가 발생되면 작업 시간을 우리가 6시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 9시 이후로 우리가 작업 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문제가 발생하면 119 신고까지 해서 제가 10 to 10에서 같이 문제를 같이 또 풀어봤습니다. 네. 그럼 또 여기다 한파 안전 5대 기본 수칙도 적어줄 수 있겠죠. 네. 자, 문제 12번입니다. 저탄소 콘크리트입니다. 네, 127회 기출 문제인데요. 자, 정의 보시면은 고르슬래그로 50% 이상 치환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방에 보면 50% 이상 그리고 70% 이하로 우리가 치환율을 확보한 콘크리트다라고 되어 있고요. 저탄소 콘크리트 하면 우리가 기출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작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10 to 10에서 우리가 같이 문제 풀어본 이런 그래핀 콘크리트 나노 물질을 사용한 이런 그래핀 콘크리트도 결국은 다 저탄소 콘크리트에 다 들어가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충분히 다 작성하실 수 있으리라 보겠습니다. 네. 문제 13번. 네. 아주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Don't Point Granting System 공법, DPG 공법 83회 문제인데, 이건 당연히 우리가 장판지 시간에, 또 우리가 SSGS 공법과 같이 비교의 대상이고, 네. 설명 다 드리죠. 노 프레임 공법이죠. 네, 프레임 없이 강화 유리를 구멍 뚫어서 시스템 볼트로 고정하는 이런 공법으로 다양한 역사서부터 계단 난간 가장 많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시공도 특징
뭐 적용 대상 그리고 SSG 공법과 같이 비교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요렇게 1교시가 뭐 부담이 됐었을 텐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보시면은 과연 10번째 문제가 조금 이제 정확성에서는 분명히 떨어질 수 있다. 공부의 양에 이렇게 비교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런 그 선택하지 않은 이런 문제들은 이런 그 5번의 전자적 대금 지급 시스템, 그리고 6번의 건설 기술인 역량 지수, 네. 그리고 조금 더 한 문제를 선택한다면 이런 그 규산질계, 분마령, 도포, 방수 쪽이 조금 더 많더라. 제가 이제 확인해 보니, 네. 여튼 우리가 10문제까지는 작성하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확성에서는 떨어질 수 있어도 분명히 다 채울 수 있던 문제였다라고 이렇게 분석하겠습니다. 자, 2교시입니다. 네. 네, 2교시 보시면은 버릴 문제가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자, 보시면 그 예상 문제 보시면은 깽폼이 사실 빨랐어요. 4번 깽폼 문제가 136회 깽폼 문제가 나오는데 또 출제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깽폼 문제만 예상 문제에 없고 모든 문제가 다 예상 문제에 있는 문제입니다. 뭐 깽폼 또한 뭐 다 풀 수 있는 문제겠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2교시는 버릴 문제를 우리가 고심해야 되는 이런 교시가 됐고요. 네. 그리고 400분 최종 실전 모의고사도 지금 한중 콘크리트, 적산원도 제가 10점짜리 용어로 출제했었고요. 3번에 앞서 말씀드린 이런 해체 내용 엄청나게 제가 말씀드렸고 10to10 포함 실전 모의고사에서도 문제풀이를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앞서 그 6번에 보시면 이제 나왔죠. 위험성 평가. 제가 이제 132회 용어 문제에 제가 최종 모의고사에서 제가 서술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132회 건축에서 처음 나왔거든요. 제가 최종 모의고사에서 그때 제가 이제 문제풀이를 같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안전도 안전이지만 지금 우리 그 건축에서 면접에서 필수 이 문제입니다. 예, 위험성 평가. 그래서 저는 이제 용어로 나왔기 때문에 안전에서는 분명히 나온다 해서 지금 최종 모의고사 몇 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작년에 내내 출제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 위험성 평가가 출제가 됐습니다. 네. 당연히 최종 실전 모의고사에서 같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네. 그리고 10to10에서도 마찬가지죠. 해체 계획서서부터 위험성 평가, 그리고 뭐 적산 온도, 네. 같이 문제풀이를 해서, 이 2교시는 이제 버리는 이런 문제를 상당히 이제 선택을 했어야 하는, 네. 아주 좀 힘든 이런 선택을 하는 이런 교시였습니다. 자, 2교시 문제. 자, 그 2교시 문제에서요, 선택을 가장 적게 한 문제는 요 1번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용어 문제로만 우리가 많이 풀었거든요. 예, 적산 온도, 최종 실전 모의에서 제가 풀었는데, 거푸집 해체 시기 판정과 절차, 그러니까 적산 온도를 활용한, 우리가 적산 온도는 뭔지 알아요? 개념도 보시면은, 온도와 경과 시간의 곱의 적분함수 값을 나타낸 것으로 경화, 초기 콘크리트 경화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이거든요. 당연히 개념도 알고 공식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물어본 거는 그런 판정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답안 작성했던 한 것처럼 이런 그 배합을 설정하고 콘크리트 타설 및 보온을 실시하면서 내부 이제 온도 센서를 통한 온도를 기록하고 적산 온도를 우리가 산출하는 거죠. 그 배합에 맞는. 그리고 그 강도를 추정, 그 적산 온도 값을 통해서 우리가 해체를 하지 않고도 거푸집, 해체 압축 강도 시험을 하지 않고도 거푸집을 해체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시방에 있거든요. 적산 온도를 활용하라고 또 우리가 KCS 기준에도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해체와 더불어서 같이 하는 게 정확하겠죠. 네. 그래서 강도 추정.
그래서 이런 절차를 제가 작성해 놨고요. 그래서 적선온도 사용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네. 1번 온도 변화가 심한 경우는 적용할 수 없다. 당연히 매스 콘크리트는 사용이 불가할 것이고요. 그리고 3번에 보시면 배합비가 달라질 경우는 기존 시험값 적용을 금지, 새로운 적선 온도 값을 선정을 해야 되겠죠. 네, 요 내용. 작성, 네, 이제 페이지를 양을 채우는 데가 이제 힘든 거죠. 개념은 충분히 쓸 수 있는데요. 자, 이제 2번서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수직 중축 리모델링 공사라는데 결국은 균열 보수 보강입니다. 네, 뭐 리모델링이든 신축이든 어쨌거나 균열 보수 보강은 우리 장판지로 그냥 풀어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보시면은 그 기억나시나요? 제가 전시험 나온 거죠. 네, 균열 나오면 무조건 작성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네, 건진법 시행령, 이 벌점 관리 기준, 전에 시험, 이거 리모델링인데 뭐 그냥 올려놓는 거죠. 뭐. 네, 전시험에 나왔으니까. 예, 그래서 균열 보수 보강, 뭐 당연한 문제입니다. 자, 문제 3번. 네, 제가 앞서 시작 전에 말씀드린 해체가 출제가 됐고요. 자, 건축물 해체공법의 종류. 예, 종류는 이 모의고사에 있는 아주 예전 기출인데요. 또 종류를 물어봤습니다. 네, 종류와 해체 계획서 포함 내용. 자, 해체 계획서 포함 내용이면 뭐죠? 결국 해체 계획서 포함 내용이면은 제가 당연히 128회 용어 문제로 해체 계획서 문제 나왔었고, 해체 계획 수립이 결국은 뭐죠? 이게 해체 계획서 포함 내용이죠. 네, 해체 계획 수립이. 그리고 135회 나온 요 사전조사가 결국 뭐죠? 해체 계획서 그 안에 사전조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설명할 때도 이게 임의의 사전조사가 아닌 국토안전관리원의 우리가 그 작성 대상이 있다고 했었거든요. 네. 자, 건축물 해체공법 절차 제가 그 기출문제죠. 134회 기출문제 엑스트라로 올려놨고요. 자, 해체공법의 종류는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장판지 그대로입니다. 네, 암기 제가 시켜드렸고. 자, 혹시 기억나세요? 7번에 보시면은 압세공법이 있습니다. 압세공법. 제가 모의고사하고 예상문제에서 말씀드렸는데 압세공법이 지금 어디에 그 신설됐다고 그랬습니까? 표준시장 단가에서 신설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쓰시는 소장님이 계실까요? 압세공법. 예, 왜냐면 우리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압세가 거의 답니다. 예, 전부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압세공법이 워낙 많이 현장에서 실용되기 때문에 표준시장 단가에서 우리가 신설돼서 압세에 대해서 신설을 올려놨고요. 표준시장 단가도 개정됐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 내용 26년 1월 1일부로 315개에서 몇 개죠? 569개로. 그리고 내년에는 700개로 또 인상, 더 세분화할 계획이라고 제가 다 문제풀이 다 했습니다. 네. 자, 보시면 해체계획서 포함 내용 있잖아요. 자, 이거 보세요. 1번에서 13번까지 있죠. 일반 사항서부터 주변조사, 대상 건축물, 유해물질, 지하 매설물 조치, 여기까지가 사전조사죠. 그리고 장비 이동서부터 가시설물, 작업 순서, 해체공법, 구조안전, 구조보강, 안전관리, 환경관리까지가 이게 국토안전관리원의 이런 매뉴얼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물어본 겁니다. 제가 답안에서는 우리가 그 그림까지도 첨부를 안 하지만 우리가 작성하실 때는 여기에 그림까지 다 첨부를 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모범 답안은 이렇게 문제를 작성해서 똑같이 쓰세요라는 답안이 아닙니다. 제가 설명하기 위한 답안입니다. 네. 그래서 이 모범 답안은 개인이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시공기술사 문제랑. 네. 이대로 쓰라는 거야 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답안이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변화를 주면서 답안을 작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5번에 보시면 허가대상 134회 올려놨고요. 감리원 배치 기준까지 올려놨고 필수 확인전까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들으신 소장님께서는 국토안전관리원 확인 대상까지도 같이 작성을 다 해주셨습니다. 제가 많은 강조 그리고 10-10 그리고 해체 실전 모의고사에서 같이 문제풀이를 했습니다. 자, 깽폼입니다. 예, 136회 문제 출제됐는데 네, 한번 걸르고 또 바로 출제됐습니다. 네, 문제는 깽폼 시공시 현장 관리 사항, 네, 시공시, 네, 그리고 재해 예방 대책. 재해 예방 대책은 전에 나온 문제랑 다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답안 보시면 재해 예방 대책 다 똑같고요. 네, 뭐 인양 고리서부터 깽폼 인양용 안전 장치서부터 다 구조적 안전성 확인 대상 가설 구조물까지 다 똑같고요. 그래서 제가 시공시 현장 관리 사항은 우리가 그 기술 지원 규정에 있는 내용을 갖다 이제 좀 수록해 놨습니다. 네, 사실 뭐 현장 관리 사항이나 재해 예방 대책이나 결국은 깽폼의 구성 요소에서 우리가 가져와서 이제 작성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별 어려움 없을 것 같고요. 자, 문제 5번. 야, 고장력 볼트 나왔죠. 고장력 볼트의 보관, 시공 및 검사 방법 다 물어봤습니다. 네, 131회 용접이랑 같이 서술 문제로 나왔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안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134회 10점짜리로 나왔고요. 그래서 고장력 볼트 뭐 당연히 나올 가능성은 당연한 거죠. 네, 고장력 볼트 뭐 예상 문제에 있는 문제고 이건 뭐 모의고사에 있는 기본 문제입니다. 네. 자, 답안을 보시면은 네, 고장력 볼트의 보관, 네, 이 보관은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죠. 네, 이건 KCS 기준에 있는 내용들 제가 올려놨습니다. 네. 당연히 온도 변화가 적고 뭐 왜 로트별로 왜 보관하겠습니까? 네, 우리가 불량이 나면은 그 로또 번호를 빨리 찾아서 그 불량에 대해서 대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로또 번호대로 우리가 구분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나사산 손상 그리고 뭐 신속히 포장해서 종료했을 땐 남은 거를 보관하도록 미사용된 고장 볼트를 현장에서 방치하면 안 된다라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다 방치한다고 그랬죠. 네. 자, 보관해 놓고 그 다음 고장력 볼트 시공은 1차 조임 금맥인 본조임으로 가고 당연히 고장 볼트 검사는 토크 컨트롤법, 너트 회전법 조합법, TS 볼트 고장력 조임 검사까지 작성하면 이건 뭐 기본 문제겠고요. 자, 드디어 문제가 나온 게 6번이 이제 나온 거죠. 네, 위험성 평가 제가 최종 모의고사에서 지금 뭐 1년 동안 내내 지금 문제 출제되고 모의2에서도 제가 별도로 또 출제되고 암기를 시켰던 문제입니다. 네. 위험성 평가의 시기별 종류. 근데 제가 문제된 거는 위험성 평가의 방법과 그리고 종류와 절차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를 냈었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물어본 거는 종류와 절차와 위험성 감소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가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안전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안전에서는 이 방법을 물어봤었고요. 그리고 절차와 위험성 감소 대책. 네, 거의 뭐 유사 문제로 같이 나왔는데요. 자, 위험성 평가 방법 암기하라고 그랬고요. 네 가지. 여기서는 엑스트라죠. 위험성 평가 시기별 종류는 최초 수시 정기 평가의 상시평가. 지금은 상시평가로 하니까 상시평가 양을 늘리라고 그랬죠, 제가. 자, 시기별 절차 보시면 사전 준비,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위험성 수준이 허용이 가능하면 공유하고 TBM을 통해서 기록을 3년간 보존한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위험성 수준이 허용이 불가능하면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우리가 울산 화력발전소에 사고 난 것도 결국은 이런 사고 난 원인을 우리가 위험성 감소 대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럼 여기서 또 참고해야 될 게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대로 시방서 그대로 지침 그대로고요. 위험성 평가에 대한 지침. 자, 그럼 위험성 감소 대책을 답안 한번 보시면은 자, 제가 이제 두 가지로 한번 구분해 놨어요. 자, 위험성 감소 대책 보면은 안전관리 시행서부터 위험 예지 훈련, 적정 배치, 그리고 공업화, 뭐 PC, 그리고 안전작업 범위 위험도를 측정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에 우리
안전에 대한 그림도에서 제가 발췌해서 가져고 놨습니다. 사실 우리가 시공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었어도 분명히 답안이 작성이 됩니다. 점수도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왜? 이 내용이 결국은 공학적 대책과 관리적 대책의 지침에 있는 내용을 풀이해서 나온 내용이거든요. 근데 안전에서는 이 내용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쓰기를 원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갖다 놨습니다. 이 예시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왜? 제가 여기서 공학적 대책을 수립을 제대로 안 했다 했습니다. 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꾸 관리적 대책만 수립을 한 거거든요. 자, 그 예시를 보시면 그냥 추락하고 이런 끼임에 대한 이런 위험 요인, 네. 그래서 이런 제거 대책. 그래서 우리가 설계 시 이런 제거를 대책하는 이런 설계와 계획 시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럼 예시를 들었을 때 비계를 사용하면 시스템 비계를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될 것이다. 강간 비계를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리고 이런 방호 장치를 사용할 때는 뭐 우리가 전원을 차단, 에너지원을 제거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공학적 대책은 비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작업 발판을 사용하고 안전 난간을 설치하고 기동 스위치, 잠금 장치를 사용하고 안전 블럭을 사용하고 비용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다음 대책이 관리적 대책이에요. 이게 그 위험성 평가의 지침에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럼 관리적 대책은 결국 뭐야? 비계의 관리적 대책은 교육을 시키는 거죠. 교육. 이게 관리적 대책입니다. 비용이 절감되겠죠? 네. 그리고 뭐 작업 허가제를 운영할 것이다. 뭐 작업 전 관리 감독할 것이다. 유도자를 배치할 것이다. 이런 내용의 관리적 대책이거든요. 네. 그래서 비용 절감을 위해서 우리가 공학적 대책보다는 관리적 대책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개인 보호구입니다. 네. 뭐 구조물이 전도되는데 개인 보호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건 마지막 이제 대책인 거죠. 네. 그래서 위험성 감소 대책을 제가 예시로 갖다 놨습니다. 네. 자, 그래서 2교시가 마무리됐고요. 그래서 2교시는 뭐 적산 온도가 채우기만 좀 힘들 뿐이지 나머지 5문제는 정말 버릴 문제를 우리가 고심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3교시입니다. 자, 3교시 문제 보시면은 네, 마찬가지입니다. 3교시 문제도. 자, 1번 예상 문제 PC 3회 연속 나왔습니다. 제가 강조했고 또 실전 모의고사에서 풀었습니다. 그리고 2번 문제 용접 결함 기본 문제 예상 문제 있습니다. 뭐 기본입니다. 네, 용접 결함은 이제 라멜라 티어링까지 같이 추가로 나왔고요. 자, 3번 문제 시멘트 모르타르 발음 공법. 왜 이런 단어를 썼는지 예전에 이렇게도 기출문제 나왔습니다. 그냥 미장입니다. 미장. 이걸 어렵게 당황하는 거예요. 네, 미장 공법 시공 절차, 시공 순서와 균열 원인 및 대책 정말 기본 문제예요. 이것도 전회차에 10점짜리 문제가 나왔었죠. 그죠? 네, 10점짜리 문제 나오고 연속해서 25점짜리 문제로 출제됐고요. 네, 4번은 뭐죠? 고령화 문제점과 개선 방안. 네, 이거는 뭐 근대화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문제겠고요. 네, 5번 문제 똑같습니다. 기출문제 그대로 건설사업관리 적용 대상, 단계별 업무 똑같은 문제죠. 그리고 6번 문제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이제 AX 기반 스마트 건설 기술이란 단어를 사용했지만 우리가 기존에 계속 기출문제 나온 생산성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적용하는 방안 어떻게 해서 현장에서 적용할 것이냐로 풀어나가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또한 제가 1년에 한 번씩 계속 문제 나오기 때문에 지금 그 400분의 1원 실전 모의고사와 결국 10to10에서도 문제 풀이를 같이 했습니다. 네. 자, 여기서도 뭐 그 138회 문제도 네 문제를 선택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사의 부재 제작 계획, 운반 계획, 조립 및 품질 관리 계획. 네. 지금 제가 이거 최종 실전에서도 문제 같이 풀었고요. 예. 최종 실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25년도에 기초 토공의 문제보다 이
PC 커트널 문제가 더 많이 나왔다는, 이거 완전히 엄청난 겁니다. 네. 그래서 전해차도 용어 서술 하나, 그 137회도 용어 서술 하나, 136회도 용어 서술 한 문제씩 이렇게 출제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또 3회 연속 또 출제됐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답안을 만들어 놓은 거는 일반 그 우리 그림도에 있는 답안 가지고 가져놔도 충분합니다. 결국은 문제가 뭐예요? 공사의 부재의 제작을 빨리 샵에 따른 제작을 하고 운반을 하고 현장에서 조립하고 품질 관리 계획, 똑같은 우리 장판지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답안을 놓은 거는 참고하라고 어디 있는 것을 KCS 기준에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제작 계획, 운반 계획, 조립 계획, 품질 관리 계획을 올려놨으니 이대로 쓰라는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답안을 작성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그림도에 있는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이런 내용들이 추가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같이 올려놨습니다. 자, 문제 2번. 네, 용접 결함이 또 출제됐죠. 이것도 빠르죠. 136회 출제됐는데 한번 걸로 출제됐습니다. 당연히 모의고사에서 같이 풀었던 문제죠. 기본 문제입니다. 네. 검사 방법. 중요하죠. 검사 방법. 네. 우리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콘크리트 비파괴보다 철골의 비파괴는 용어서술 단골 문제다. 훨씬 더 중요도가 높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용접 결함의 종류 물어보고 그 종류 안에 또 라멜라 티어링을 또 물어봤죠. 네. 라멜라 티어링도 125회 용어 문제로 출제 문제였죠. 네. 자, 문제를 보시면은 뭐 기본 문제입니다. 네, 용접부 검사 방법. 네, 제가 이제 답안이기 때문에 방추자침 이렇게 올려놨지만 이것도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사용하는 거 먼저 쓰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림 같이 그려주고 있고요. 용접 결함 당연하고, 그다음에 라멜라 티어링은 라멜라 티어링에 대한 원인과 방지 대책을 또 작성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별량을 최소화하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별량을 최소화라는 단어를 말씀드렸고, 이별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저강도 용접봉을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해 드렸습니다. 자, 문제 3번은 미장입니다. 미장. 뭐 시공 절차 제가 장판지 시간 그대로 보시면 되겠고요. 균열 원인은 결국 설계재료 시공 양생, 시공 관리가 잘못되면 균열 원인이 되겠고요. 반대로 잘하면 대책. 그리고 미장은 문제 그 답안 보시면 당연히 우리가 비드를 또 빼놓을 수 없겠죠. 네. 자, 문제 4번. 네. 지금 고령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안. 네. 그래서 고령화를 제가 이제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 같이 이제 비교를 작성해 봤고요. 고령화에 따른 문제점 제가 이제 그 총평 때도 말씀드렸죠. 네, 공기지연, 뭐 품질도 저하되고 원가는 상승되고 안전이 미비하는 이런 그리고 기술 전수에 의한 이런 단절이 또 발생될 수가 있겠고요. 그럼 그거에 대한 반대로 당연히 이제 스마트 쪽으로 가줘야 되겠죠. 지원을 해줘야 되겠고, 교육을 실시해줘야 되겠고, 그리고 청년층이 유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내용 참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답안에 제가 작성해 놓은 탈 현장으로 가야 되겠죠. 탈 현장. 네, 1교시의 문제인 OSC로 가야 되겠죠. 네. 자, 문제 5번. 네, 133회 기출문제입니다. 적용대상, 건축법에 대한 적용대상. 예, 설계 시공 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 그리고 발주청의 기술 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공사 관리가 어려운 건설공사. 그리고 그 건설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사업관리 적용 대상이다. 단계별 업무, 이거는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단계는 이거 뭐예요? 계획 단계에서부터 설계, 발주, 시공, 완공 후 단계까지 모든 단계, 뭐 기본 그 계획 수리서부터 뭐 안전관리서부터 V 단계서부터 모든 이 단계를 다 수록하고 그림화시켜서 우리가 작성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의고사의 기본 이런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문제, 6번 문제입니다. 네, 건설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AX, 예, AI 트랜스포메이션 기반 스마트 건설 기술의 적용 방안. 네, 좀 화려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스마트 건설 기술을 어떻게 적용하는데 결국 기존의 출제 문제 135회 문제, 133회 문제, 지금 매해 출제되고 있죠. 128회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쓰면은 충분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비교표 이렇게 보시면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하고 같이 비교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이 아날로그 이런 프로세스인 DS에서 지금 AS로 지금 가고 있는 과정이다. 네, 그래서 그 비교의 대상을 같이 올려놔 봤습니다. 네. 자, 네, 4교시입니다. 자, 2교시, 3교시까지는 원활했습니다. 4교시에서 이제 좀 그 문제, 4문제를 선택하는데 이제 모든 분들이 다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입니다. 자, 왜 그러냐? 자, 1번 문제 어쌍카에 대해서 이런 홀방수와 이런 시험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제 공부를 되신 분들 아니면은 작성하기 그냥 말로 작성하는 것보단 이런 수치가 들어가야 되는 이런 내용이니까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지 않았고요. 자, 나머지 보세요. 2번 매스 콘크리트 이제 나왔습니다. 제가 그동안 네, 왜 이렇게 안 나오냐? 123회 출제되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최종 실전 모의고사. 최종 실전 모의고사에서 지금 한중 콘크리트를 포함하면 총 8문제 출제됐습니다. 엄청나게 그 출제가 많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 3번에 보면은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 당연하죠. 이건 뭐 현장 타설도 우리가 제가 그 PRD가 최종에서 같이 풀었었던가요? 10-10에서 풀었던가요? 네, PRD가 10-10에서 같이 풀었죠. 네, 뭐 모의고사에서 같이 푼 문제죠. 네, 현장 타설이잖아요. PRD 문제로 써도 되고 RCD의 문제로 써도 되는 거죠. 그리고 건전도 시험이 또 추가로 또 라멜라 티어링 추가된 것처럼 그것도 건전도 시험이 추가됐고요. 네, 4번 문제는 정말 이건 우리 그 모의고사에 있는 문제, 그림도에 있는 문제, 그 문제 그대로 나왔습니다. 아주 예전 기출 문제입니다. 네. 당연히 좀 문제풀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5번 문제도 119회 출제 문제인데 공장 제작의 품질 관리 이것도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 네, 여기서 이 4문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던 이런 내용은 6번 문제가 아주 이것도 이제 자주 출제되지 않는 경량 철골 천정틀 문제가 이제 출제됐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1번과 6번을 제외하고 2, 3, 4, 5번을 많이 선택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문제 보시면은요. 자, 지하 연속벽. 예. 근데 결국은 어쌍카 문제죠. 네. 그래서 어쌍카 시공식 다음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자, 1번은 홀방수 문제입니다. 이거 128회 출제된 문제고요. 자, 2번에 인장 시험의 종류와 3번에 확인 시험 시 유의사항은 131회 출제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이 홀방수가 이제 3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네, 슬러리얼의 그 어쌍카와 슬리브, 어쌍카 슬리브와 슬러리얼 접합부 누수, 그리고 어쌍카 스트랜드에 대한 누수, 어쌍카 슬리브 내부의 누수, 요 3가지가 있고요. 인장 시험의 종류와 유의사항은 좀 구체적으로 작성, 공부가 양에 조금 비례한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 2번에 매스 콘크리트, 물론 뭐 타설 전 준비, 균열 발생의 종류, 그리고 방지 대책 이렇게 출제됐지만 그냥 매스로 이렇게 풀어나가면 됩니다. 네, 그래서 최종 실전 모의고사에서 문제풀이 했습니다. 네, 123회 때 기출 문제로 제가 항상 문제를 출제되고 있죠. 네. 자, 타설 전 준비 사항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재료, 배합, 프리쿨링, 분할 타설. 그러니까 대책에 대해서 일부 다 가져왔죠. 온도 계측서부터. 그래서 발생 균열은 매스 콘크리트 하면 당연히 온도 균열이죠. 온도 균열에는 내부 구속에 의한 균열과 외부 구속에 의한 균열로 제가 구분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부 구속에 의한 균열은 발열 과정에 의한 균열이다. 네, 그래서 미세균열.
발생한다. 0.2mm 이하에. 그리고 외부 구석에 의한 균열은 냉각 과정에 의한 균열이 관통균열. 이래서 2mm에 해당하는 관통균열이기 때문에 유의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이제 치마균열까지 돼 있는데 다른 뭐 균열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네, 소송수축이 들어가도 뭐 건조수축이 들어가도 어떤 균열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고요. 이런 온도균열이 들어가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책에는 당연히 빠질 수 없는 게 온도균열 지수가 빠질 수 없겠죠. 네. 자, 문제 3번. 현장 타설 말뚝 공사. 제가 이제 PRD 같이 풀었고요. 네. 그래서 똑같은 문제는 이제 예전 문제고 또 건전도 시험도 106회 때 시험 문제인데 같이 또 이제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에서는 건조온도의 개념은 사실 토목적으로 가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통공고리를 치는 게 아니라 기초의 기둥만, 예, 그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네, 그래서 결함의 유형별 원인과 대책해서 제가 결함의 유형, 대표적인 게 붕괴잖아요. 수직도 이런 품질 저하 작성하고 거기에 대한 원인과 대책으로 이제 답안을 작성해 봤고요. 건전도 시험, 우리가 이제 센서를 삽입해서 체크를 하는 내용이죠. 이건 뭐 기출문제니까 다 작성하리라 알겠고, 그리고 또 안정액 또 집어 넣어 봤습니다. 답안에. 자, 문제 4번. 석재 오염 발생 원인과 대책은 이거 모의고사 우리 그림도에 있는 문제입니다. 아주 예전 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석재를 막 최종 그 10-10에서도 많이 풀린 게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그 엑스트라로 지금 갖다 놓은 이제 표면에 대해서 제가 석재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135에 10점짜리로 석재 앙카 긴결공법이 135에 10점짜리로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소설 문제가 나온 지 아주 이제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석재의 좀 빈도수로 인해서 표면에 대해서 제가 이제 문제풀이를 많이 했거든요. 네, 아주 정말 기본적인 문제로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당연히 오염 발생 원인 뭐 백화서부터 이제 나갈 수 있겠고요. 네, 뭐 파스너, 실란트 뭐 들어갈 수 있겠죠. 그거에 대한 대책, 뭐 근대화까지 갈 수 있겠고, 석재 표면 을 제가 또 이제 엑스트라로 갖다 놨습니다. 자, 문제 5번입니다. 네. 철거공사 공장 제작의 품질관리 사항 119의 출제 문제죠. 그리고 현장의 반입 절차. 네, 절차는 처음 나왔지만 128회 때 현장 반입 시 검사 항목이라고 해서 10점짜리로 용어로 문제로 출제됐었거든요. 네. 자, 그 제작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네. 지금 그림도에 있는 내용이죠. 자, 우리가 공장 제작의, 품질 관리. 지금 우리가 장판지 시간에 공장 제작, 제가 이제 설명드리잖아요. 원본 변금 절구 가본검로근에서 암기를 시켰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제작할 때 그 내용을 이제 중요한 내용을 집약화 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공장 제작에서 품질 관리 사항은 우리가 공장에서 제작해서 샵에 따라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여유폭 0.5m 이상 여유폭을 둔다고 했으면 0.5에서 이제 발주가 이제 12.1m가 필요하면 12.5m로 이제 공장에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공장에 들어온 거를 샵에 따라 들어왔는지 체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마킹하고 절단하고 드릴링해서 우리가 자재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용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용접 절차서에 따라서 용접을 실시하는데 당연히 용접하기 전에 용접사 기량 테스트를 실시해야 될 것이고, 용접사 기량 테스트를 통해서 체크하고 용접을 하고 용접 후 비파괴를 해야 되는 거죠. 자, 비파괴 검사 이후 플라스팅 처리하고 그다음에 방청 도장 실시해서 현장에 반입되는 거거든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해서 당연히 우리가 현장에서 송장 검사하면 하지만 밀시트 검사하는 거잖아요. 또 밀시트까지 같이 작성해 주면서 공장 제작의 품질 관리 사항을 넣어주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현장 반입 절차를 그래서 일부는 뭐 용접부 상태의 제품의 정밀도 뭐 도장 검사를 올려놨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철거공사 표준 작업 지침에 있는 내용으로 거기가 반입할 때 그 절차가 있거든요. 반입 시. 그래서 그 내용 부재 반입 시 뭐 송장을 확인하고 뭐 중량을 고려하고 받침대서부터 반입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시방에 있는 내용을 올려놨습니다. 네,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엑스트라로 제가 이제 탄소 당량을 제가 좀 강조했잖아요. 탄소 당량이 그럼 어디에 들어가겠습니까?
여기에 또 공통 아이템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다 작성되죠. 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 자, 천장공사 시 경량철골 천장툴 부재 구성, 시공수선 및 유의사항. 네, 유사 문제로 102회 때 출제된 문제고요. 네. 우선 부재 구성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네, 당연히 뭐 행거볼트가 있고, 그 다음에 캐링 찬넬, 그리고 엠바, 천장툴로 이렇게 구성해 볼 수가 있겠고요. 시공 순서는 뭐 천공하고 행거볼트 설치하고 테두리 몰딩 설치하면서 이런 앵커볼트랑 이런 캐링 찬넬을 설치하고, 그다음 캐링 찬넬에 엠바를 설치하고, 엠바에 어떤 천정을 고정하는 이런 순으로 시공 순서를 가지고 제가 작성을 했고요. 시공 순서를 쓰면서 유의사항을 같이 밑에다 작성하셔도 상관이 없겠고요. 저는 별도로 이제 이 유의사항을 또 이런 그 시공시 유의사항을 이제 이런 그 천장 틀에 대한 기술 지원 규정에서 좀 가져와서 작성을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 6번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빠른 속도로 이제 진행했는데요. 그 4교시는 좀 그 제약이 됐지만 네 문제 그렇게 푸는 데는 일반적으로 2번에서 2, 3, 4, 5번으로 많은 분들이 또 문제풀이를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봤을 때요. 자, 서술 문제는 우리가 선택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용어 문제에서 과연 이제 정확도가 떨어지니까 그 정확도는 어차피 우리가 몇 명을 뽑느냐에 따라서 점수는 그 플러스를 주느냐 아니면 그래서 플러스에서 조금 더 가감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점수로 이런 최종 우리가 결정이 나기까지는 다음 단계까지 우리가 계속 진행하는 게 이 시공기술사를 마무리하는 이런 그 가장 중요한 이런 그 합격하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고 다음 그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나만 잘 본 게 아니고 모든 분들이 같이 다 잘 볼 수 있고 나만 못 본 게 아니고 다른 분들도 같이 못 보는 문제는 똑같이 못 봤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음 단계를 계속 맞춰서 진행하시고 또 상담 있으면 저한테 상담 오시면은 제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또한 또 시험 보시는 아들 고생들 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